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이 없는 기업 일반의 공개만을 가지고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가상화폐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갖다가 이 어떤 금융기관이 아닌 지금까지는 통신 판매업자로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그 감시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금융거래가 되는 이제 은행들을 일종의 초소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감독하게 한다. 사실 우리가 그 금융거래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금융거래위원회에 이렇게 보고가 되는 그런 형태들의 어떤 장치들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장치들을 가상화폐 공간에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ICO,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니셜 코인 이제 오퍼링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공개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내에 있는 많은 그 자산들이, 외국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빠져나간다. 이런 어떤 비판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리 연동성을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본들이 이제 보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갈 테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도 사실 이제 금리를 세계 수준하고 이제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ICO를 일방적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시킨다고 했을 때 국내에 있는 많은 자본들이 해외로 많이 유출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없나요? ICO가 굉장히 블록체인 산업 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O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기가 많이 일어났죠. ICO의 기존 ICO의 한 80%는 사기로 판정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갖다가 원래부터 원천적으로 이걸 아예 금지를 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허용을 했다가 추후에 이렇게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O를 우리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싱가포르나 그다음 홍콩 이런 외국에 나가서 ICO를 갖다가 그동안 해왔었죠. 반면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갖다가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나 방금 말씀드린 싱가포르 그다음에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는 ICO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이제 스위스가 그동안에 은행의 비밀 주의 원칙을 갖다가 이렇게 고수해 왔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다가 가져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은행 비밀주의가 이제 점차 와이드해 감에 따라서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갖다가 점차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허브로 이제 스위스가 올라서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ICO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이제 싱가포르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이제 허브로 이런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가만히 있다 보는 한국이 계속 일자리를 갖다가 관련 일자리와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를 우려해서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서 네. 우리도 이제 제주도만 ICO를 갖다 허용할 수 있는 특별 어떤 구역으로 좀 선정을 해다오 하고 정부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잘 실현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워낙 이제 정부에서는 이 규제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또 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뭐 열기도 좀 식고 있고 또 뭐 이 사고도 뭐 발생하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정선에 가면 내국인들이 쓸 수 있는 이제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카지노 시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떤 특정 지역을 이제 유흥화시켜서 외로 나가게 되는 이제 돈들을 이제 그쪽에서 유통시키자 뭐 이런 쪽의 어떤 취지였던 거로. 예, 그것도 뭐 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ICO가 뭐 조금은 처음 단계에서는 그런 피해도 있고 뭐 좀 바람직하지 못하는 사고도 뭐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은 아니다. 네. 굉장히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어떤 핵심 기술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좀 ICO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현실이 많은 은행권들이 이제 추후에 핀테크의 핵심 기술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보고 있는 건데, 블록체인을 이후에 어떤 핀테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서 보고 있으면서 가상화폐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건 사실은 길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길 위를 달릴 수 있는 이제 자동차들을 규제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인상으로서 비춰질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과연 이 ICO에 대한 지역적, 부분적 어떤 허용이 이루어질지 좀 두고 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정점 대비했을 때 지금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가치가 한 5분의 1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폭등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폭락인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저희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예. 갑자기 이제 폭등한 이유는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데, 갑자기 폭락하게 된 계기. 사실 이제 폭등이라는 건 어떤 미디어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선전이라든지, 혹은 기대심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작용을 해서 이제 올라갔다.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폭락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폭등 자체가 거품이었기 때문에 원래의 시점으로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뭐 이걸 폭락으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11월 달, 금년 11월 달 들어 한 달 동안에 뭐 비트코인의 경우는 약 뭐 35% 정도가 시세가 빠졌고, 뭐 금년 전체로 가면은 금년 들어서 뭐 70% 이상이 이렇게 시세가 빠졌습니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은 80% 이상이 이렇게 한 해 동안 빠졌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상장 시가총액이 작년 말 금년 초에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시가총액 약 8,400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예, 8,400억 달러 같으면은 사실 우리나라 연간 GDP 규모가 뭐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우리나라 GDP 절반이 증발한 거죠. 네. 뭐 8,400억 달러에서 지금 1,2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약 7천억 달러가 뭐 증발한 거죠. 7천억 달러 같으면 이제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800조입니다. 뭐 그만큼 규모가 증발했으니까 뭐 급락이죠. 뭐 그런 지금 뭐 실현의 어떤 뭐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11월 달 들어와서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어떤 촉발 어떤 점은 우선
비트코인 캐시도 사실은 뭐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보면 분화된 뭐 전문용어로는 하드 포크라고 합니다만 그런 암호화폐인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하드 포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약간의 어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이 이견의 불일치를 봐가지고 하드 포크가 되는 과정에서 그 진영이 두 개로 분열이 됐습니다. 네. 하나의 진영은 비트코인 ABC라는 그 진영이고 또 다른 진영은 비트코인 SV 사토시 비전이라는 뭐 그런 그 진영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 하드 포크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네트워크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일탈을 해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는 뭐 그 과정을 갖다가 하드 포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 하드 포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기존의 어머니 화폐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뭐 관례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머니 뻘되는 모 암호화폐에 대해서 새로 하드 포크된 이 분화된 암호화폐를 갖다가 배당을 해 줬기 때문에 네. 배당을 받은 모 암호화폐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판매처럼 말하자면 최초에 이제 어떤 판매자가 있고 그 판매자 밑에 이제 부속돼 있는 판매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때 네. 밑에서 판매를 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위에다가 수당으로서 지불했기 그렇죠. 때문에 배당금을 준 거죠. 맨 위에 있었던 최초의 판매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이제 자산이 쌓여가는 형태로서 이제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어떤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로 이견이 불일치를 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양분되는 바람에 가격도 폭락을 하고 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어떤 불신이랄까 이걸 넘어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신이 이렇게 초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진영 다툼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동안 암호화폐의 어떤 본질이 중앙 집중을 갖다 탈피하는 중앙화 이런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는데 보니까 좀 기득권을 가진 그런 업체에서 집단에서 이게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비트코인 전체의 비전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런 게 이제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폭락을 했던 어떤 촉발점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처음 이야기한 대로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테드라든지 ICO 이런 거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엎치고 덮친 격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신감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면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이제 블록체인에 연관돼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잡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 어떤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이제 화폐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다 주게 되는 거고. 대장주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시장으로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을 하느냐 폭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탈중앙화돼서 어떤 다양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제 수평 구조를 이루고 그 안에서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아주 그 민주주의화된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 몇몇 이제 중심 세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양분되면서 그 양분이 시장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것이 과연 탈중앙화되어 있는 화폐냐에 대한 이제 원칙적인 의구심.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 이제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식 수수료에 대해서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매기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식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감사를 통해서 어떤 자금인지 들여다보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자 그 주식 시장이 이제 몰리게 됐던 많은 돈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춤하게 되고 이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다.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현재 어떤 암호화폐 시장을 저희가 이해해 보면 되겠군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는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시장들이 이제 개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 폭락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많은 비관론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민낯을 드러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우울한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폭락이라고 설명해 주신 이 수준에서 계속 그 답보 상태로 머물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또 반등점이 생기게 된다면 충분히 그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일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그 어려운 그 질문입니다. 지금 뭐 조금 그 비관론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뭐 다수이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그 채굴의 어떤 그 재산성이랄까 이런 게 뭐 적어도 그 코인당 5천 내지 6천 달러의 시세를 형성을 해야 뭐 재산성을 갖다가 저 채굴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인센티브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암호화폐 하나가 이제 5천에서 6천 불 정도는 유지를 해야 비트코인의 경우 5천 내지 6천 불을 해야 그래도 이제 채굴을 할 그 어떤 그런 하면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들 때 구리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이제 이 10원짜리가 10원짜리 정도의 가치는 해줘야 원 재료비가 한 7, 8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동전을 만들었을 때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예. 그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은 갈수록 이제 뭐 4년마다 그 반감기를 거치면서 또 그 보상의 그 물량도 계속 그 2분의 1로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다가 또 갈수록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에너지와 그리고 그 연산 능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갈수록 이제 그 암호를 갖다 풀기가 어려워지죠. 예, 방정식이 뭐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그 심화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채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인센티브 이런 게 그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약간 그 비관론 이런 게 그 앞서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저 언론을 이렇게 접해보면은 중국에서만도 약 그 80만 개 정도의 그 채굴 업체들이 뭐 도산 내지 폐업을 했다는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80만 개의 도산보다는 80만 개씩이나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사실 그 채굴을 갖다 가장 활발히 했던 게 그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그동안에는 뭐 주로 투기 대상으로만 그 우리한테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그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 또 그 이상의 어떤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탈중앙화라든지 그리고 그 공급 물량이 그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 있다든지 뭐 그런 이제 뭐 근거를 갖다 대면서 좀 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난 1990년대에 그 IT 버블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 IT 버블이 뭐 한 그래도 10년 정도를 거치면서 다시 극복을 하고 새로운 그 IT의 어떤 그 전성기를 갖다가 그 구가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IT 국가가 됐죠. 물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 볼 때도 흐름에서도. 흐름에서도 1990년대가 IT 닷컴 기업 열풍이라고 닷컴 바블 해가지고 그것이 붕괴되었지만 그래도 한 10년 후에는 오히려 이제 다시 IT의 어떤 전성기를 갖다가 구가했듯이 뭐 이쪽 그 암호화폐에서도 그런 이런 그 지금 시련이 오히려 그 정상화해 나가는 뭐 그런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 뭐 견해를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폭락과 함께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경험했던 것이 테헤란 쪽에 있는 수많은 유흥업소들은 또 IT 기업들이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비전들을 제시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돈들이 투자가 됐었죠. 그런데 사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자신들이 주장했던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한번 좀 호되게 그 IT 버블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IT 시장이 사라졌던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현실로 돌아온 어떤 IT 기업들의 새로운 어떤 투자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2018년인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IT 국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이제 계단 중에 하나가 이제 됐던 것들인데 또 한 가지 이제 뭐 그 좀 낙관론의 어떤 뭐 근거가 될 만한 게 역시 그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계속 무궁무진한 발전을 그 해 나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블록체인을 갖다가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육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그 좀 견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 암호화폐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실 때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을 이제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눈 돌리고 등 돌려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근데 우리가 등을 돌린다라고 해서 현존하고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어떤 리모델링 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까운 미래의 어떤 현실로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 국가적 차원의 어떤 법제도의 어떤 개선일까요?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좀 더 이것을 투자의 방식이 아닌 그 새로운 그 시대의 어떤 뭐 화폐 유통의 방식으로서 좀 새롭게 인식해 본다든지 뭐 이런 분명한 어떤 선행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정부 그 사이드에서만 노력해야 될 것만 아니고 또 투자자들도 같이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 내지 암호화폐 시장을 갖다가 건전하게 그리고 이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뭐 우선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걸 그냥 뭐 사기나 이런 범법 행위로 이렇게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그래도 이걸 그 밝은 세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세상에 빛을 본 그런 암호화폐들이 뭐 없어질 수는 없는 뭐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밝은 세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내 가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암호화폐의 어떤 뭐 개념 정립부터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그 뭐 개념 정립도 아울러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통신 판매업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뭐 금융 기관으로 이렇게 그 개념 정립을 해서 물론 그 이제 그렇게 뭐 제도권으로 끌어내고서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규제가 필요하겠죠. 뭐 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그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 투자자들은 그동안 너무 이제 뭐 투기의 수단으로만 이렇게 그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 투자자들도 좀 건전하게 암호화폐가 정말 이제 뭐 하나의 그 화폐로서 대체품이 되든 보안품이 되든 하나의 그 유통 수단으로서 이걸 갖다가 간주할 수 있도록 좀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이게 그 블록체인을 갖다가 앞으로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 뭐 이런 그 인식을 갖다 가지고 좀 더 건전하고 이 올바른 그러한 어떤 그 대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부와 투자자들이 공히 같이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어떤 그 발전과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건전한 육성 이걸 갖다가 끌어 나가야만이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적어도 뭐 최첨단의 어떤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게 나고자는 뭐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종목에 돈을 몰아넣는 것은 투기로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면서 돈을 쏟아붓는다면 그건 분명히 이제 투자의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가에서 이 가상화폐 자체를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해서 더 모호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묻지마 투자 같은 일종의 기현상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들인데 오히려 이것을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서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 이해하고 쳐다볼 수 있게 만든다라면 그런 기형적인 형태의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투기의 바람은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번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집을 태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가기도 합니다만 인류의 역사는 그 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어떻게 잘 가두고 보호하고 또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냐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암호화폐가 꼭 불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래에 분명히 그 실제하고 있는 어떤 그 요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잘 다룰까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 실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철환 선생님 모시고 암호화폐의 미래와 또 우리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또 국가에게 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저희들에게 좋은 의견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